안녕하세요.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진 그저 소탈하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일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작은 과수원을 일구셨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사과나무 사이를 오가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사신 분들이었죠. 그럼에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거들며 자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과수원으로 달려가 어머니 옆에서 상자를 함께 옮기던 기억이 아직도 서네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굶진 않는다. 손이 게으른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남 탓하는 거야. 그 말이 어찌나 제 마음에 박혔는지 어릴 때부터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어른들도 절 두고 저 집 딸은 손이 야무지다 소리를 자주 하셨고요. 부모님은 늘 새벽이면 함께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과수원으로 나가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 분이 한 짝처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부부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곧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어른의 소개로 작은 떡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엔 출근에 쌀을 싣고 떡을 모양 잡고 포장하는 일부터 시작했죠. 일이 워낙 고돼서 손이 부르트기 일쑤였고 한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손등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도 그 일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라고만 여기지 않았고요. 한 알 한 알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 주시던 공장 사장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마음이 부지런해. 그건 정말 큰 재산이야. 그 말이 저는 참 듣기 좋아서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손님 한 분이 가져갈 떡 한 봉지에도 그 사람의 하루치 행복이 담긴다고 생각하면 허투루 만들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받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정성스러워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참 공장일하면서 요란스럽다며 코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몇 해를 일하며 기술을 익힌 뒤 저는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려 떡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 20대 후반이었죠. 가게 자리도 변두리 골목 끝이라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떡을 빚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 밤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손님께 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 해 겨울에는 어찌나 손님이 없던지 가게 안에서 혼자 떡을 만들다가 눈물을 떨군 적도 있었네요. 그래도 한 손님이라도 들어오면 떡을 한 줌이라도 더 넣어드렸고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내어드리려 했었어요. 그 마음이 통했는지 손님이 차츰 늘었고 이후엔 가게가 좁아 다른 자리로 옮기고 그러다 떡을 도매로 넘기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행사떡 같은 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림이 한결 펴졌고요. 이후에는 동네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누가 도와준 것 없이 오로지 제 손과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라 정말 값지고 귀했죠. 이후로도 저는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함부로 사치하거나 가난할 때 못 사던 것들을 보상이라도 받듯 사들이는 일은 없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나아가는 길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다행히도 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은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어요. 동네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물컵을 2번이나 엎질러 저를 웃게 만들었죠.
그날 식당 종업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남편은 어른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표정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이 많고 다정한 편이었어요. 한 번은 같이 길을 걷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자 가던 길을 멈추고 슈퍼에 들어가 캔을 따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멋쩍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길에 다니는 동물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요. 한심하시죠? 한심하긴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그 모습이 한심하긴커녕 사랑스러웠어요. 약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 순박함과 다정함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또 하루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슬픈 장면이 나오자 옆자리에서 콧물을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쩍 보니 남편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더라고요. 영화관을 나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영화 같은데 잘 빠져들어서요. 사람들 우는 거 보면 저도 울음이 나와요. 부끄럽게. 못나 보이기는커녕 사람이 그렇게 여려서 어쩔까 싶더라고요.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하는 사람이 아내는 그렇게 여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도리어 정겨웠죠. 그런 남편과 결혼한 건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한 뒤에도 떡가게 일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도 정비소를 차차 키워나갔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검소한 편이라 버는 족족 차곡차곡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에 그가 일군 가게와 일찍이 사들인 상가까지 더해 살림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돈을 잘 모았지만 쓸 줄도 아는 사람이라 친정에 간 날이면 저희 부모님 손에 슬쩍 봉투를 쥐어드리고 오곤 했어요. 한 번은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박서방 그러지 말라고 해. 자꾸 그러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버릇든다. 너희도 모아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더니 천연덕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리자. 살아생전 더 잘해드릴 거라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그 말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졌네요. 가진 게 많아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는 걸 남편을 보면서 배웠죠. 그렇게 뿌린 정이 하나둘 쌓였고 저희 마음도 더불어 충만해짐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걸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아들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말없이 물수건이나 약을 가져다 주고 동생이 때를 쓰면 자기 몫의 간식을 양보하던 아이였거든요. 한 번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책가방에 꼬깃꼬깃 접어두고는 제가 일이 한가해질 때 슬그머니 꺼내 보여주었거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싶어 웃음이 나오다가도 부모 상황을 고려해서 눈치를 봤을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대견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나? 가게 일로 늦게 들어온 날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동생 밥 먹였어요. 그런데 라면이라 죄송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한참 들고 서 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워야 했던 그 시절이 두고두고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둘째는 큰애와는 정반대였어요. 활달하고 욕심이 많은 아이라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고요. 형이 가진 걸 보면 그게 자기 것보다 좋아 보여 늘 부러워했죠. 한 번은 형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더니 갑자기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나도 상장 받고 싶어. 형은 받았는데 난 왜 안 줘? 나도 잘했단 말이야.
때를 못 이겨 결국 그날 저녁 종이에다 직접 그림을 그려서 둘째 모범상 같은 걸 만들어줬죠. 그럼 또 그게 마냥 좋아서 깔깔거리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아이였어요. 가끔 두 아이가 왜 이렇게 다르게 자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곰곰이 따져보니 큰아들을 키울 때는 가게를 적극적으로 키워가던 시기라 그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애는 일찍부터 제 자리를 살피며 어른스럽게 컸던 것 같아요. 둘째가 태어날 무렵엔 살림에 여유가 좀 생겨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그 덕에 둘째는 끼고 앉아 제가 직접 이것저것 다 챙겨주며 키웠죠.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줬고 때를 쓰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줬어요.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둘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는 성격으로 자랐어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혼낸 적도 많았는데 그럼 며칠을 입을 꼭 다물고 밥조차 입에 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항복한 적도 흔했죠. 내가 너무 풀어 키운 게 아닐까 싶다가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여보, 우리가 둘째를 너무 받아줘서 큰일이야. 애가 자꾸 엇나가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네. 어쩌지? 애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크면 다 알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냥 둬. 남편이 웃으며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마음이 풀려서 그냥 둔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둘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둘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어요. 둘 다 저에겐 아픈 손가락과 같았죠. 그래도 모든 게 순탄했어요. 일도 가정도 아이들 문제도요. 종종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망은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 저의 삶을 덮쳐왔습니다. 그 다정하고 순박하던 남편, 제 곁에 평생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큰아들이 한창 일터에서 자리를 잡고 둘째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로 인한 상실감에 한동안 밥을 못 넘기고 잠도 못 잤어요. 사람이 산채로 마르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네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보면 남편이 쓰던 슬리퍼며 거실 의자 한 구석이 자꾸 눈에 들어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 일어나곤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저녁은 나랑 같이 먹어요. 어머니 혼자 두면 마음에 안 놓일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진심인 게 보여서 더는 사양하지 못했죠. 그날부터 큰아들은 회사를 마치고 매일 저희 집에 들렀어요. 어떤 날은 과일을 사들고 오고 어떤 날은 반찬을 잔뜩 사와서 함께 밥을 차려 먹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도 큰애가 저에게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빈자리가 조금 메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주말이었어요. 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품에 무언가 작은 게 안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죠. 어머니,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이 녀석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그 작은 녀석이 제 무릎으로 옮겨오는데 따뜻한 무게가 살갗에 닿는 순간 어쩐 일인지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큰아들은 옆에 가만히 앉아 제 어깨를 두드려줬고요.
그날 밤 그 작은 생명을 끌어안고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던 것 같아요. 둘째도 가끔 들러 안부를 묻긴 했어요. 그런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라 회식이나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많아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한 번은 한참 만에 들렀는데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휴대폰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회사 동기들이 나오라고 하네. 엄마 혼자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갈게. 미안. 문을 닫고 나가는 둘째 뒷모습을 보면서 야속한 마음이 아주 잠깐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한창 어울리고 배울 때라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자기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운한 마음을 굳이 키우지 않으려 한 거죠. 다만 큰아들에게는 그저 고맙다는 말로 다 갚지 못할 빚을 진 기분이었답니다. 본인 일도 바쁘고 힘들 텐데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묵묵히 와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큰아들 짝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렇게 속 깊은 아이한테 딱 맞는 마음 통하는 짝이 생겨야 저도 비로소 한숨 돌릴 텐데 싶었죠. 큰아들은 남편이 떠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회사 근처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던 날부터 가벼이 입을 떼지 않으면서도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진중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식의 짝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참을 곱씹었을 정도로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큰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사람 보기보다 정말 단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흔들릴 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라 어머니도 마음 놓으셔도 돼요. 자기 짝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큰아들을 보니 사람 보는 눈은 가졌구나 싶어 더없이 든든했네요. 큰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일부러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하고 들여다보면 며느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시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푸념하던 주변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전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대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자두며 단감 같은 과일이 제철이 되면 박스로 보내거나 했어요. 한 번은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받기만 하니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잘 먹으면 됐다. 너 좋아하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니 부담 갖지 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런 짧은 통화 한 번이라도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느껴져서 행복했죠.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산후조리원비나 마사지 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했어요. 산후보약이며 영양제 같은 것도 빠짐없이 챙겨보냈고 살림에 보태라며 따로 봉투를 쥐어주기도 했죠. 며느리가 산후에 몸이 약해졌을 때는 한동안 제가 직접 집에 머무르며 식사며 청소를 도와줬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에 마음 졸일 거리를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도 돼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건 싫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몸이야. 앞으로 갈 길이 9만 리인데 마음 졸일 일 하나라도 줄여야지. 손자가 조금 더 큰 뒤로 큰아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렀어요. 그 작은 녀석이 제 무릎에서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큰아들, 큰며느리, 손주, 저 이렇게 넷이 있으면 웃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첫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도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는 큰며느리와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는 편이었는데 그 솔직함이 시원스럽게 느껴지긴 했어요.
화장도 옷차림도 자기 색이 분명했고 어른 앞이라고 주눅들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도 요즘 사람 같다 싶었죠. 그 아이는 동네에서 작은 속눈썹 가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직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이 좀 붙길래 큰맘 먹고 직접 차렸다고요. 요즘 손님이 늘어서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가게를 차려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야무져 보였어요. 둘째가 워낙 밝고 활달한 성격이라 차분한 사람을 만나면 답답해할 거라 짐작했는데 자기랑 똑같이 거침없는 사람을 만난 걸 보니 잘 어울린다 싶었네요. 그렇게 둘째까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자기 발로 단단히 서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모습이 그저 든든하기만 했죠. 결혼 후 한동안은 가끔 들러 인사하고 기념일이면 다 같이 몰려와 시끌벅적하게 밥 먹고 가는 게 행복했어요. 그 무렵엔 두 며느리를 모두 얻은 게 인생에서 가장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지만 그 시절만큼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부부가 한자리에 모이면 두 며느리도 곧장 어울려서 형님 동생하며 음식을 나눠 만들고 손주들 옷가지 이야기로 한참 수다를 떨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흐른 뒤부터 둘째 며느리한테서 이상한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가끔 저희 집에 올 때면 냉장고를 자기 집 냉장고처럼 열어보고는 멋대로 정리해버리곤 했거든요. 어머님, 이 반찬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버려도 되죠? 마치 대답하기도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정성껏 담가둔 깻잎 장아찌를 갑자기 말도 없이 통째로 버리길래 황당해서 한마디 했고요. 그건 어제 담근 거야.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냉장고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버려야지.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색깔이 좀 진해서 오래된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사과처럼 하는데 표정엔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엔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옷 제가 입으면 딱 맞겠어요.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답을 듣기도 전에 옷을 팔에 걸치고 나가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네요. 이런 적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올 때마다 제 옷장이며 화장대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걸 슬그머니 챙겨가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사줬던 스카프까지 가져갔길래 다시 돌려달라고 하려다 그래도 며느리 마음 상할까 싶어 끝내 입에 담지 못했네요. 저도 참 미련하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모인 날 음식을 함께 만드는 자리에서는 큰 며느리가 차려둔 음식을 두고 작은 며느리가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어요. 형님, 이건 간이 너무 센데요? 아니, 식구들 입에는 엄청 짤 것 같은데? 타박에도 큰 며느린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런가? 미안해 동서,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고 받아 넘겼지만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새로 산 가방이며 액세서리를 몇 시간이고 자랑하느라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이 가방이요, 백화점에서도 잘 안 풀리는 모델인데 제가 운 좋게 구매한 거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식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는데도 눈치도 안 보고 계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몰랐던 터라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은 그 모습을 본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둘째 며느리가 좀 그러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본인 자랑을 그렇게 몇 시간이고 늘어놓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걔가 원래 남 눈치 안 보고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 좀 적응이 필요하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 않았네요.
처음엔 제가 워낙 며느리한테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줘서 며느리도 그만큼 마음 놓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거침없는 성격이라고 좋게만 봤던 그 모습이 점점 거리낌 없는 무례함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잦아지니 슬슬 피로해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고민을 며느리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둘째한테 슬쩍 일러줬거든요. 네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만져놓고 어쩔 땐 내 물건은 그냥 가져가는 거 알고 있었니? 그래도 어른 집에 오면 좀 살펴서 행동해야 하지 않겠어? 큰 며느리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좀 경솔한 것 같다. 흉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니 네가 좀 잘 이야기해봐. 그래? 그 와이프 말로는 엄마가 선물해줬다고 하던데. 에이, 그 사람 원래 그런 거 쿨하고 개의치 않은 거 알잖아. 그게 매력인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해. 친척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자식까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를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몰라 그저 난감했죠. 한마디 거들어주긴커녕 오히려 매력이라고 옹호하는 둘째 모습에 걱정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말없이 둘째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더 보고 싶어졌네요. 그러던 어느 해 저한테 큰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죠. 처음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부터 헛것을 보고 헛소리라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노년기에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환경 변화로 일시적인 선망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큰아들 말로는 제가 자꾸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갔어 왜 안 와 하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들 부부는 회사 연차와 휴가를 다 끌어모아 병원에서 저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큰며느리는 매일 들러서 제 식사와 약을 챙겨줬고 큰아들은 병원비 수납이며 보험 처리, 의사 면담까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줬죠. 검사 결과지를 챙겨 다른 병원에 가서 새로운 자문을 받아오는 일까지 발로 뛰어 다 처리해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이후에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병상 옆에 큰아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이후 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큰며느리는 결국 자기 직장이 휴직계를 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곁에서 돌봐줬어요. 휴직 한 번 내는 게 절차도 까다롭고 동료들 눈치도 봐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서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아니, 네 가정도 있고 일도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을 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 이럼 내가 죄송해서 네 친정에도 면이 안 서. 어머님, 사람 손 빌리면 마음이 안 놓일 것 같아서 그래요. 옆에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그 대답에 더 할 말이 없어졌네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부터 큰아들은 제 모든 일과 짐을 옆에서 살뜰히 챙겨줬고 며느린 절 위해 매일같이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제 상태를 살펴줬습니다. 마치 정말로 귀한 딸이 생긴 것 같아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한 번은 새벽에 문득 깨서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가만히 담요를 덮어주고 한참을 토닥여줬죠.
이 사람이 받은 건 잊지 말아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날 그 시간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았고 이 아이들한테는 무엇이라도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진 시기였어요. 둘째랑 작은 며느리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 번 딱 다녀갔거든요. 그날도 병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1시간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은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 이제 가볼게요.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이런 데는 입원하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요. 병원비 액수만 묻고 곧장 일어나 가는 며느리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었죠.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큰아들 부부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라는 게 큰일을 겪고 나서야 보인다는 말이 그때 가슴에 와닿았네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한참을 혼자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부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뼛속 깊이 박혔고 정리할 건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겐 평생 떡가게를 하며 모은 돈에 어렵사리 마련한 상가, 그리고 통장에 차곡차곡 남편과 모아둔 적지 않은 액수의 재산이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마음이 편할지를 한참 고민했죠. 사실 큰아들 부부는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 박봉이었고 큰며느리도 공무원이라 두 사람이 같이 벌어도 손주 키우면서는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저를 간병하느라 두 사람이 적금까지 헐어가며 매달려 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따로 저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큰며느리가 한 달간 휴직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도 적지 않을 테고 새벽이며 한밤중이며 약을 사오고 차로 병원을 오가던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게다가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일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끼고 앉아 챙겨주지 못한 자식이었어요. 그 부채감과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에 늘 박혀 있었고 지금까지도 차마 떨치지 못한 채 살아왔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와 큰아들 부부에게 줄 몫을 더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죠. 마음이 확고히 섰으니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평소 제 동생이 알고 지내던 분이라 사정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시면 한쪽에 몰아서 증여하실 경우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절차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네가 사정이 안 좋아서 빨리 도와줘야겠어요. 둘째 몫은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어르신 의지가 그러시면 저흰 그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 간에 미리 설명을 해 두시는 편이 좋겠어요. 한쪽에 몰리면 다른 쪽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변호사 말이 옳다 싶었지만 둘째 며느리 성격을 생각하면 미리 알리는 게 도리어 일을 키울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큰아들 부부 쪽 절차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둘째 몫은 차차 자리 잡아가며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변호사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증여계약서며 인감증명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줬어요. 상가 한 채 명의를 큰아들 부부 이름으로 옮기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일부 분할해 큰아들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한 번에 다 옮기면 세금 문제가 적지 않다는 설명도 들었기에 그 부분까지 합법적으로 정리하느라 몇 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더 오갔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 내내 큰아들한테는 한마디 흘리지 않았고요. 미리 알면 큰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사양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동안 오랜만에 가슴 한쪽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부부가 이걸로 한숨 돌리겠다는 생각이 드니 발걸음이 한결 가뿐했죠.
서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어느 주말, 큰아들 부부를 따로 불러 그 사실을 전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절 보는데 제가 무슨 큰 사고라도 친 줄 알았는지 표정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별일 있는 건 아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서 그런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상가를 큰아들 명의로 옮겼고 통장에 있던 돈도 일부 정리해 옮겨둬서 오늘 두 사람 앞으로 입금할 거라고요. 둘은 한참 말을 못 잇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떼는데 긴장을 한 듯이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해서 한 일이지 무슨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큰며느리도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떨궜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저흰 그저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죠. 며느린 평소에도 빈말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마음을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해 늘 행동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자식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큰아들 부부와 저 사이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심을 나눈 사이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함께 다녔고 남편 기일이나 제 생일 또는 다른 기념일마다 살뜰히 저를 챙겨줬어요. 그 무엇보다 마음에 남았던 건 큰아들 부부는 받은 돈을 자기들끼리만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큰며느리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그간 못해드렸던 가전제품을 사드렸다고 했고 큰아들은 훗날 제가 또다시 병에 걸리거나 손주들의 꿈을 위해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받은 걸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이 이 아이들의 가장 좋은 점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그 일이 있고 큰아들 부부의 어깨에 늘 얹혀있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보여 그게 무엇보다 다행스러웠어요. 손주들도 형편이 펴진 게 보였는지 부쩍 밝아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평생 일한 보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진 모르겠지만 둘째 내외가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 둘째 며느리였죠.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고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제게 쏘아붙이듯 따져묻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자식 아니에요? 왜 저희만 빼놓으세요? 예, 갑자기 무슨 소리니? 일단 좀 앉아라. 앉긴 뭘 앉아요. 대답하시라고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요? 형님 부부만 자식이고 저희는 남이에요? 며느린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을 받아줄수록 흥분하는 통에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주변을 지나가다 잠깐 들리겠다던 큰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라 잠시 멈칫하더니 차분하게 둘째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동서, 일단 좀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놀라시잖아.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눈빛이 확 바뀌면서 큰 며느리를 노려보더라고요. 이게 다 형님이 계획한 일이죠? 어머님 재산 알고서 일부러 옆에 들러붙어서 다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 짜고 친 거잖아요. 맞죠? 큰 며느리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만큼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게 큰며느리에게도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었겠죠. 큰며느린 정색하며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계획? 이 세상에 동서 같은 추잡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순식간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분을 못 참고 손을 들어 큰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큰 며느린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둘째 며느리한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형님한테 손을 대? 당장 나가라, 당장! 제가 호되게 야단치자 둘째 며느린 분에 못 이긴 얼굴로 신발을 꿰신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큰 며느린 뺨이 벌게진 채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저한테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날 밤 둘째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어요. 제가 격양되어 있는 걸 보고 둘째도 머쓱한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 이해해 주세요. 때린 건 잘못했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형네만 챙기면 서운하죠, 저희도. 이번 일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난 큰아들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그 정성과 마음을 보고 정한 일이고 너희 몫은 추후에 따로 생각해 둘 참이었어. 근데 네 와이프가 내 집에 와서 형수 뺨을 친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네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때린 건 사과하라고 해볼게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자기들은 그럴만했다는 듯이 말하는 둘째의 대답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마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평생 둘째라고 더 끼고 챙기며 키운 자식이 어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없어서 어미가 만만해진 건가 싶기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며칠을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고 밥을 넘길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뺨을 때리던 장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고 둘째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이에 큰아들 부부는 매일 저녁 들러 저를 살폈어요. 큰 며느리는 자기가 맞은 일은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해줬고 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미어졌네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정 동생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람 마음은 받은 만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둘째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당장 지 형이 받은 것만 보고 저러는 게 그게 사람이야? 둘째 며느리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그냥 잘라내.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둘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 자책이 들기도 했어요. 어릴 때 뗐으면 다 받아주고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그렇게 키운 결과가 이런 건가 싶어 절망스럽더라고요. 큰며느리가 한 번은 제 머리맡에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지 어머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맞은 일로 마음이 상했을 텐데 도리어 저를 다독이는 그 씀씀이에 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두 내외가 한마음으로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 부부와는 너무도 다른 그 결이 더 또렷이 보였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한 보름을 누워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야위어 있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가 한번 들렀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너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도 차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 자초지종을 풀어놓진 못했네요. 그저 좀 알았다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자식 일을 어떻게 남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나요? 가슴 한구석엔 묵직한 돌 하나가 박힌 채로 그렇게 보름을 지냈죠. 그 사이 둘째한테서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어미가 자리에 누워있다는 걸 큰아들이 분명 알렸을 텐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참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어코 연락조차 안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둘째 며느리였어요. 손에는 큰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요. 문을 열어줄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식구라고 묶인 사이인데 사과를 하러 왔다면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문을 열어줬죠.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해서 황급히 일으켜 세웠어요. 보니까 눈가가 빨개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도 따로 사과드릴게요. 저희 그이도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말하는 모양새는 어찌나 진심 같아 보였는지 겨우 그 말에도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던 응어리가 좀 풀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잘못해도 사과할 줄 아는 게 어디냐 싶어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죠. 안거라. 사과는 큰 며느리한테 제대로 하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카레랑 잡채, 시금치 무침이랑 두부조림이랑 다 해왔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시다 들었는데 좀 드시면서 기운 차리세요. 며느리가 도시락 가방을 풀더니 식탁에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차려놓는 거예요. 카레는 갓 데운 듯 김이 모락모락 났고 잡채도 윤기가 잘잘 흘렀고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형님한테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래도 사과할 줄 아는 게 어디냐.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네 어머님 정말 명심할게요. 카레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간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싶어 저도 좀 감정이 누그러졌죠. 그래서 성의를 보고 며느리가 떠주는 카레를 한 술 두 술 떠먹었어요. 향이 평소보다 좀 진한가 싶었지만 새로운 카레가루를 썼나 보다 하고 넘겼고요. 입맛이 없어 한 그릇을 비우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자꾸 권하는 통에 평소보다 많이 떠먹게 됐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손주들 이야기며 가게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이상하게 점점 그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사람 말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안방 가서 누우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 잠깐만 좀 누워야겠다. 아유 뭐 이상하게 어지럽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머리가 어질해서 안방까지도 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기대 앉았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듯 잠이 들어버렸고요. 잠이 들기 직전 어렴풋이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이 눈가에 스쳤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순간엔 짐작조차 하지 못했네요.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이미 가고 없었죠.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머리가 묵직하고 입안이 이상하게 깔깔한 게
평소 잠에서 깬 느낌과는 사뭇 달랐어요. 카레 한 그릇 먹고 10분 만에 정신을 잃듯 잠든 것도 이상했고 깨어났을 때 그 무거운 기운도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 불안한 마음에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협탁 위에 있던 약통 위치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고 안방에 가보니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엔 인감도장이며 등기 서류 같은 게 들어있던 자리였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러다 거실 책장 쪽에 달아둔 작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고양이가 외출 중에 잘 있나 보라며 큰아들이 설치해준 작은 홈캠이었습니다. 평소 그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며느리도 그 존재를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네요. 영상 속 며느리는 제가 잠든 걸 확인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카메라 가방을 맨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잠든 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사진을 여러 장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찍어. 이거면 누가 봐도 정신 나간 노인네 같지?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침대 옆에 있던 제 약통을 일부러 넘어뜨려 알약을 흩뿌렸고 제 입가에는 약가루까지 묻혀가며 사진을 더 찍게 했죠. 마치 제가 약을 잘못 먹고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처럼 연출하는 거였어요. 아이 누나, 이 위임장 여기다 손도장 찍게 하면 되는 거지? 남자가 그러면서 가방에서 미리 작성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거기엔 제 명의로 된 위임장과 진정서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잠든 제 손을 잡아 인조에 붙여 손도장을 찍게 만들었고 그 모습까지 남자가 사진으로 남겼어요. 마지막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인정받아서 증여무효 받을 수 있다고 했지? 형님네 받은 거 내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너만 이거 잘 정리해서 보내주면 돼. 아니 누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중에 들통 나면 어떡해? 들통 안 나. 어머니 깨어나면 그냥 카레 먹고 잠깐 잤다고 생각하시지. 어떻게 약 먹고 기절했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가정집에 증거 남길 리도 없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챙겨줄 거니까 넌 걱정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그리곤 두 사람은 같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영상을 보는 동안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휴대전화를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그 며느리가 떠준 카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곧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와라 했더니 큰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한달음에 달려왔죠. 큰며느리도 함께였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큰아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굳어 있었고 큰며느리는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해요. 재수씨가 그 사진 들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든 들고 가서 어머님 정신 이상자라고 등록시키려 할 거예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며느리가 술을 쓸 여지가 커진다는 게 분명했죠. 큰아들은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뒤 집으로 경찰관 2분이 도착하셨어요. 큰아들이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휴대전화로 홈캠 영상을 보여드렸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사안이네요. 약물 사용에 의한 의식상실, 사문서 위조,
인감 부정 사용까지 다 해당됩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셔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나들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진술서를 쓰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경찰 쪽에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카레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윽고 둘째 며느리가 정식으로 경찰에 소환됐어요. 약물 검사 결과 카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고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자칫 사람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던 그 남자도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사촌 동생이었더라고요. 평소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가 무슨 명목으로 끌어들였는진 모르겠지만 결국 한 배를 탄 신세가 됐던 거죠. 소식을 들은 둘째도 그날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큰아들 부부와 저도 함께 가 있었고요. 둘째는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그제야 알게 된 모양이었거든요. 며느린 그렇게 한참을 조사받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경찰서 앞마당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둘째도 옆에서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둘째는 아내가 한 짓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설마 이런 짓을 했을 줄은... 정말이에요. 제가 알았다면 막았을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형님네만 예뻐하고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게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한 증여라는 게 증명되면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머리에서 안 떠나서 사촌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런 일을 꾸민 거예요. 정말 해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곧이어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이 아이를 보듬어 온 시간이 그 한순간에 다 짓밟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큰 소리로 말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잠든 시어미한테 약을 먹이고 얼굴에 약가루까지 묻혀서까지 사진을 찍어가는 인간이 세상 어디 있겠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런 인간 말종짓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절대 안 되지. 며느린 그 말에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둘째한테도 말했어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다. 내가 둘째 며느리 만행을 알렸을 때 넌 처음부터 분명히 갈라섰어야 했어. 같이 살 거면 같이 책임지는 거지. 난 너희와 연을 끊겠다. 다신 찾아오지 마라. 그 일이 있은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둘째 며느린 재판 끝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죠. 약물을 사용한 점, 사문서 위조와 인감 부정 사용을 동시에 저지른 점이 무겁게 받아들여졌고 사촌 동생이라는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면치 못했고요. 들리는 말로는 둘째는 결국 며느리와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 쪽에서 매달려봤지만 둘째도 더는 견디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손주들 양육 문제로 한참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요. 둘째는 한참 뒤 손주들을 데리고 한번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진 않았답니다. 이번 일이 며느리 혼자 꾸민 일이라고는 하지만 둘째도 그 인간과 같은 마음으로 형의 몫을 두고 분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둘째를 다시 마주하기엔 마음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당분간은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손주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깊지만 사람이 한번 정한 선을 자꾸 흐트러뜨리면 그게 결국 더 큰 화가 된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도 둘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큰아들 부부는 여전히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손주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저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나이가 됐네요. 가끔 그날 거실에서 차려졌던 카레 한 그릇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곤 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영영 못 일어설 줄 알았는데 옆에서 묵묵히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또 일어나지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제 인생도 살만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